안녕하세요. 강북 삼성 응급의학과 이장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sepsis의 정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치료의 강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의 주제는 초기 수액 소생술입니다. 모든 목소리는 AI로 대체하였습니다. 2014년 나온 대규모 연구들로 인해 EGDT는 사라졌습니다. 초기 플루이드에 대해 2016년 서바이빙 sepsis 가이드라인부터는 sepsis로 인한 저혈압 혹은 저관류가 있을 때 첫 3시간 동안 kg당 30cc의 크리스탈로이드 플루이드를 주입하고 추가 여부에 대한 평가는 프리컨트하게 재측정한 헤모다이나믹 베리어블을 통해 판단하라고 레커멘드하고 있습니다. 2018년 리비전된 3시간 번들에서도 저혈압이 있거나 락테이트가 4mmol/L 이상일 때 3시간 안에 kg당 30cc의 크리스탈로이드 플루이드 주입을 완료하라고 합니다. 1시간 번들에서도 저혈압이 있거나 락테이트가 4mmol/L 이상일 때 1시간 안에 kg당 30cc의 크리스탈로이드 플루이드 주입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가장 최근 가이드라인인 2021년 서바이빙 sepsis 가이드라인에서도 sepsis로 인한 저혈압 혹은 저관류가 있을 때 초기 3시간 동안 플루이드를 kg당 30cc의 크리스탈로이드로 주입하도록 서제스트하였습니다. 뉘앙스의 차이를 느끼셨을 수 있는데 권고 등급은 2016년의 레커멘드에서 서제스트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septic샥의 패소피지올로지는 바소다일레이션으로 인한 렐러티브 하이포볼레미아이므로 우선은 볼륨 공급이 필요하고 이후 적절한 시점에 바소풀에서 추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kg당 30cc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그리고 레커멘드에서 서제스트로 한 단계 강등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2024년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발간한 성인 폐혈증 초기 치료 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시간 이내 kg당 30cc의 크리스탈로이드를 주입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문헌고찰하였습니다. 초기 수액 치료의 기본 정보를 읽어보면 놀랍게도 kg당 30cc는 그간의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사용했던 수치일 뿐 수학적 계산을 통해 도출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환자에게 kg당 30cc의 일괄 사용은 특정 환자에서 볼륨 오버로드로 인한 체액과다, 폐부종 및 그로 인한 기계환기 기간의 연장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다고도 지적하였습니다. 초기 3시간 이내 kg당 30cc의 크리스탈로이드가 사망률을 감소시키는지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총 5편의 무작위대 조연구들을 문헌고찰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익히 알고 있는 2001년의 리버스 EGDT 연구 및 2014년의 프로세스, 프라미스, 얼라이즈 연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추가로 2017년 잠비아에서 시행한 연구가 포함되었습니다. 2001년 리버스의 EGDT 연구에서 초기 수액 소생술을 시행한 군의 사망률 감소가 있었으나 2017년 잠비아에서 시행한 연구에서는 초기 수액 소생술을 시행한 군의 사망률이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모두 종합하여 메타 분석을 했을 때 초기 수액 소생술을 시행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의 사망률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처음 3시간 동안 kg당 30cc의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을 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형광펜 부분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초기 수액 소생술은 2001년 EGDT 연구 이후 이미 보편적인 치료법으로 성립되었으며 유주얼 케어라고 불린 대조군조차도 초기 6시간 동안 2리터 정도 상당량의 수액이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것이고 근거 수준은 낮습니다. 반드시 sepsis로 인한 저혈압 및 저관류가 있을 때, 즉 septic샥일 때만 조건부등급으로 초기 3시간 동안 kg당 30cc의 플루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니한 플루이드 사용으로 볼륨 오버로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에 대한 개념입니다. 2021년 서바이빙 sepsis 가이드라인에서는 sepsis로 인한 저혈압 혹은 저관류가 있을 때 초기 3시간 동안 플루이드를 kg당 30cc의 크리스탈로이드로 주입할 것을 서제스트하였으며 프리컨트한 헤모다이나믹 베리어블은 볼륨 스테이터스를 보는 CVP 같은 스타틱 베리어블이 아닌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를 보는 다이나믹 베리어블을 사용하도록 서제스트하였습니다. 다이나믹 베리어블로는 패시브 렉레이즈, 스트로크 볼륨 베리에이션, 펄스 프레셔 베리에이션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 및 다이나믹 베리어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에게 플루이드를 주입할 때 과거의 패러다임은 환자의 볼륨 스테이터스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바뀐 패러다임은 환자의 볼륨 스테이터스보다 이 환자에게 플루이드를 더 주입했을 때 실질적으로 카디악 아웃풋이 늘어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패러다임은 환자의 볼륨 스테이터스가 기준이라면 현재의 패러다임은 환자의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가 기준입니다. 볼륨 스테이터스를 평가하는 지표는 C라인을 통해 측정한 CVP입니다.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를 평가하는 지표는 패시브 렉레이즈, 스트로크 볼륨 베리에이션, 펄스 프레셔 베리에이션 등입니다. 해당 사항들에 대한 개념을 알기 위해 우선 샥이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샥은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 요구량에 비해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정의됩니다. 즉 샥의 본질은 조직 저산소, 조직적 완류 상태입니다.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량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철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은 동맥 내의 산소들이 심박출에 실려 이동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량은 심박출량 곱하기 동맥 내산소량입니다. 심박출량은 1회박출량의 심박수를 곱한 값으로 대략 5리터/미닛 정도 됩니다. 동맥 내산소량은 헤모글로빈에 결합된 형태의 산소량에 혈장에 녹아있는 산소량을 더한 값으로 대략 20cc/데시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량은 대략 1리터/미닛 정도 됩니다.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심박출량이 증가되어야 하며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1회 심박출량이 증가되어야 합니다. 1회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엔드 다이아스톨릭 볼륨, 즉 프리로드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샥 상태 교정, 다시 말해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플루이드를 주는 이유입니다. 엔드 다이아스톨릭 볼륨, 즉 프리로드를 증가시키면 스트로크 볼륨이 증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프랭크 스타링 커브를 통해 이해 가능합니다. 프랭크 스타링 커브에서 X축은 프리로드, 즉 LV의 엔드 다이아스톨릭 볼륨이고 Y축은 스트로크 볼륨입니다. 플루이드를 주입하여 프리로드를 증가시키면 스트로크 볼륨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카디악 아웃풋, DO2가 증가하게 됩니다. X축은 프리로드로서 본래 LV의 엔드 다이아스톨릭 볼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LV의 엔드 다이아스톨릭 볼륨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C라인에서 측정한 CVP, 즉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를 프리로드로 간주하여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볼륨 프레셔 커브를 보면 이해 가능합니다. 컴플라이언스가 높은 상황, 즉 풍선 같은 상황에서는 똑같은 볼륨을 주어도 압력의 상승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컴플라이언스가 낮은 상황, 즉 농구공 같은 상황에서는 똑같은 볼륨을 주었을 때 압력이 상당히 크게 올라갑니다. 볼륨과 압력은 컴플라이언스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이것이 CVP를 엔드 다이아스톨릭 볼륨으로 간주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RA에서 측정하는 CVP는 LV에서 측정하는 LV의 엔드 다이아스톨릭 볼륨과의 중간 과정에서 폐동맥, 폐실질이라는 변수까지 존재합니다. 이것이 CVP를 엔드 다이아스톨릭 볼륨으로 간주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VP를 프랭크 스타링 커브의 X축인 프리로드로 취급하여 사용해왔습니다. 백보양보하여 CVP를 프리로드로 간주하여 프랭크 스타링 커브에 대입한다 하더라도 심장의 수축력 변수가 존재합니다. 플루이드를 줘서 CVP를 증가시켜도 심장의 수축력이 낮으면 스트로크 볼륨의 증가는 미미합니다. 심장의 수축력이 정상이라면 동일한 CVP 증가량에도 스트로크 볼륨의 증가 정도가 커집니다. 심장의 수축력이 상당히 좋으면 동일한 CVP 증가량에도 스트로크 볼륨의 증가 정도는 상당히 큽니다. 동일한 심장의 수축력이라도 어느 시점에서 CVP를 증가시키느냐에 따라 스트로크 볼륨의 증가 정도가 다릅니다. 즉 그래프의 초반에는 CVP가 증가하면 스트로크 볼륨이 많이 증가되지만 후반에는 초반과 동일한 정도의 CVP가 증가하더라도 스트로크 볼륨의 증가는 미미합니다.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VP는 어느 한 시점에 X축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볼륨을 더 주었을 때 스트로크 볼륨이 증가할지에 대한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스타틱 베리어블의 한계입니다. 2013년 나온 CVP에 관한 메타 분석을 보면 CVP를 이용하여 플루이드 세러피를 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슈데비어밴던드, 즉 폐기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스타틱 베리어블, 볼륨 스테이터스, CVP를 사용하지 않는 것까지 이해된다면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 다이나믹 베리어블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플루이드 즉 프리로드를 줬을 때 실질적으로 스트로크 볼륨,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하여 DO2가 증가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개념입니다. 프랭크 스타링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황색은 심장의 수축력이 낮을 때의 그래프입니다. 보라색은 심장의 수축력이 좋을 때의 그래프입니다. 초반에 똑같은 양의 플루이드를 주입하더라도 심장의 수축력 차이에 따라 스트로크 볼륨의 증가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플루이드가 많이 들어간 후반에는 심장의 수축력이 크더라도 스트로크 볼륨의 증가 정도가 미미합니다. 즉, 그래프상의 파란색 부분만 플루이드 리스판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자가 그래프상의 플루이드 리스판스 구간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직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플루이드 주입 후 카디악 아웃풋이 실제로 증가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수치로는 환자에게 플루이드 500cc 주입 후 10에서 15분 경과 뒤 스트로크 볼륨 혹은 카디악 아웃풋이 10에서 15% 정도 증가하면 플루이드 리스판스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검사는 플루이드 챌린지라고 하여 실제로 플루이드를 줘보는 것이지만 이 방법은 볼륨 오버로드를 일으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안된 방법이 패시브 렉레이즈입니다. 패시브 렉레이즈를 하면 외부 수액으로 인한 볼륨 오버로드의 위험성 없이 자신의 혈류량으로 플루이드 챌린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패시브 렉레이즈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환자의 상체를 45도 정도 비스듬히 앉힌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이 자세를 세미리컴벤트 포지션, 반좌위라고 부릅니다. 수파인 포지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다리를 들 때는 의료진이 직접 환자의 다리를 잡아서 드는 것이 아니라 베드 자체를 리모컨으로 조작해서 베드와 함께 환자의 다리가 들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혈압의 변화가 아니라 카디악 아웃풋 모니터링을 통해 카디악 아웃풋을 직접 측정해야 합니다. 처음 세미리컴벤트 포지션일 때, 다리가 들렸을 때, 및 다시 세미리컴벤트 포지션으로 돌아왔을 때 총 3번을 측정해야 합니다. 패시브 렉레이즈에서 카디악 아웃풋의 증가가 있다면 환자는 방금 설명드린 프랭크 스타링 커브의 플루이드 리스판스 구간에 있는 것이므로 플루이드 주입을 통해 카디악 아웃풋 및 DO2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패시브 렉레이즈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한 사설이며 해당 자료를 찾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 확인 검사는 스트로크 볼륨 베리에이션 및 펄스 프레셔 베리에이션입니다. 이 검사의 전제 조건은 환자가 양압환기, 즉 벤틸레이터 적용 상태여야 하며 심전도가 사이너스 리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압환기를 하게 되면 양압이 들어갈 때, 다시 말해 인스피레이션 시 좌심실의 입장에서는 양압환기로 인해 좌심실이 극복해야 할 대동맥의 압력인 후부하가 자바로흡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므로 좌심실의 심박 출량은 증가합니다. 정리하면 양압환기 흡기 시 좌심실의 심박 출량은 증가합니다. 반면 우심실의 입장에서는 양압이 들어갈 때, 즉 인스피레이션 시 자바로흡 때에 비해 비너스 리턴이 줄기 때문에 우심실 심박 출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시간차를 두고 호기 때, 다시 말해 엑스피레이션 시 좌심실의 심박 출량을 감소시킵니다. 정리하면 양압환기 호기 시 좌심실의 심박 출량은 감소합니다. 양압환기 흡기에 좌심실의 심박 출량이 증가하고 호기에 좌심실의 심박 출량이 감소합니다. 둘의 차이는 흡기 시 비너스 리턴의 감소 정도에 영향받으므로 차이가 크면 클수록 볼륨이 적은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흡기와 호기 시의 좌심실 심박 출량의 변화량이 크면 프랭크 스탈링 커브의 앞쪽에 위치하며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가 있는 상태입니다. 흡기와 호기 시의 좌심실 심박 출량의 변화량이 작으면 프랭크 스탈링 커브의 뒤쪽에 위치하며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가 없는 상태입니다.
양압환기 시, 흡기 시 좌심실의 심박 출량이 클 때의 스트로크 볼륨과 펄스 프레셔입니다. 호기 시 좌심실의 심박 출량이 작을 때의 스트로크 볼륨과 펄스 프레셔입니다. 그 차이가 크면 플루이드 리스판스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스트로크 볼륨 베리에이션, 펄스 프레셔 베리에이션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A라인에 부착하는 별도의 장비들이 필요하며 환자가 인공호흡을 적용한 상태에서 사이너스 리듬이어야 하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사용하기에는 제한점이 많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발간한 성인 폐혈증 초기 치료 지침서에서도 추가적으로 수액을 줄 것인지 판단할 때 다이나믹 베리어블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이나믹 베리어블을 이용한 수액 치료와 스타틱 베리어블을 이용한 수액 치료에 대해 문헌 고찰하였습니다. 기본 정보편에서 CVP는 심장의 컴플라이언스라는 변수가 있으므로 엔드 다이아스톨릭 볼륨, 즉 프리로드를 대변할 수 없다는 스타틱 베리어블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타 분석을 시행한 4편의 무작위 배정 연구는 거의 모두 패시브 렉레이즈와 스트록 볼륨 베리에이션, 펄스 프레셔 베리에이션 등을 조합하여 시행한 연구들이었습니다. 다이나믹 베리어블을 이용하여 수액을 추가할지에 대해 판단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전체 사망률이 낮은 경향성을 보였고 기계 환기 기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다만 인적 자원의 부족,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이나믹 베리어블을 사용하여 추가 수액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중등도의 권고사항이므로 그 개념과 한계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CVP도 패시브 렉레이즈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응급실에서는 포터블 카디악 에코를 이용하여 심장의 수축력인 LV 이젝션 프랙션 및 렁소노를 이용하여 렁의 비라인 유무를 살펴본 후 플루이드 추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